안녕하십니까.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특강 형식으로 해서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할 거니까 다음 주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혹시 그 동료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과 관련된 시간표, 또 어디서 출제되는지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제가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제목이야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서정주님의 시고, 이 시는 여러분들 노래 가사로도 돼 있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런 시고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시를 계속 웬만하면 다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조직 이해를 하는데 왜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문학, 특히 그 시는요, 마음을 제가 요 밑에 조그맣게 썼죠. 시는 이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기쁘게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또 사람이나 자연을 조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져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 논어에 보면 그 논어는 누가 졌죠? 공자님이죠. 공자의 제자였던 진왕과 또 공자의 아들이었던 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왕과 백어가 대화를 하는데요. 그 진왕은 제자고 그 다음에 백어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진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백어한테. 선생님이 혹시 살아계실 적에 특별히 강조하신 공부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들인 백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아버님이 혼자 계실 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시를 배웠느냐? 그랬더니 저는 아직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시는 그냥 전에 내려오던 사람들 사이에 전에 내려오던 민요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시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부드러운 매개체로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조금 부드럽게 하는. 우리가 수학 같은 건 어때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2 아니면 그냥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인문학은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문학 이런 것을 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를 계속 소개를 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느끼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중요하지 타인의 눈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거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뭐 모바일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여러분이 거기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진단평가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적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고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후 진단평가 요거는 뭐 교양 과목은 이제 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여기 여러분 이거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관련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다 보셨죠? 요거 수업 끝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기관리라는 제가 제목을 아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이라는 말은 원래 경영학에서 쓰는데 어쨌든 뭐 전략이 됐든 관리가 됐든 좋아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이 때 필요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생애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총체적인 자기관리, 두 번째는 목표를 좀 분명히 하자, 세 번째는 내 지금 하는 일에 미치자,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죠.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요. 다섯 번째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시간을 관리하자 이런 얘기겠죠.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 조금 제가 자세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큰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관리입니다. 내가 아파야, 내가 아프면 사실은 어떤 사물을 낯설게 여기거든요. 내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냥 평이하고 무엇이 지금 이대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노력하면은 이거 하면 된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이 여러분 꽉 차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나이 때 또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아프거나 또는 나이가 여러분처럼 젊어도 뭐 암에 걸려서 정말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입원해 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던 사람들은 나의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낯설어지면서 이 낯섦이라는 거, 삶에서 이 낯섦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건강이 약해지면 또 이런 게 뭐 해외여행도 있고요, 또 공부도 있고 이래요. 요건 좀 뒤에 가서 마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성공에 대한 의지, 내 목표 의지, 또 여러분 나이 때 항상 욕구, 욕망, 뭐 이런 게 성취욕이 되게 강한 나이죠. 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가족관리, 이런 건 이제 생애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느끼라는 거고, 또 여러분의 이력관리, 또 살아가면서 세상이 사는 게 참 모순되고 또 뭔가 부조리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내 뜻과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면 항상 회의적인 사고만 가져야 될까? 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우리 쇼펜하우처럼 회의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회의주의자라고 그래서 끝까지 자살하자, 왜냐면 내가 사는 세상이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살밖에 없잖아요. 알베르 까미가 말하듯이 이 부조리의 세상에서는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살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결국은 회의주의자이긴 하지만, 그죠? 회의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줄이자, 이렇게 나의 무, 그죠? 또 공, 불교에서 말하는 색, 즉시, 공할 때 공, 이런 것이 없애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불교적 사고로 이렇게 내요. 어쨌든 긍정적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만 하는 게 실천하는 거, 또 감정 관리, 또 정부, 또 인간관계, 인맥 관리, 또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총체적인 자기 관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뒤에 거는 그냥 제가 쭉 제목만 읽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총체적인 자기 관리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사람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안점이 다 틀릴 거예요. 틀리고 또 이거 아닌 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내가 나의 관리, 나는 뭐를 관리하고 또 다른 아이템을 갖다 여러분은 또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총체적 관리다면 목표를 우리 명확히 하자 그랬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 알죠? 둘이 경주하는데 결국은 거기서는 어때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천천히 해서 결국은 이기죠. 토끼는 처음부터 빨리 깡깡깡 뛰다고 중간에 가서 쉬다가 결국은 미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토끼의 목표, 거북이의 목표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화에서는 이게 농경사회다 보니까 야 천천히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했죠. 근데 오늘날은 또 빠르게 할 때는 또 빠르게 해야 돼요. 너 항상 뭐 쭉 빠르게 일생 동안 빠르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 또 빠르게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좀 지혜로운 이게 좀 필요하죠. 그냥 우화에 나오는 그 농경 시대에는 변화가 거의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근데 이런 목표만 가지고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이 뭘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법이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열심히 사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하여간 자기만의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만의 결승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길까요? 나만의 결승점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런 결승점을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 행복했던가? 뭔 일을 할 때 행복했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막 정말 노래할 때 행복한지 아니면 내가 막 요리할 때 행복한지 정말 내가 책 보고 공부할 때 행복한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결승점, 나만의 목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든 그 과정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내가 후회가 없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우연한 기회에 돈도 따라오고요. 기회도 따라오고 이렇게 돼요. 지금 처음부터 야 이거 돈 많이 버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까? 돈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기했죠. 나만의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 때 즐거운 인생이 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후회가 없다면 그거는 행복한 삶이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정하는 그런 목표나 또 실패와 성공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나만의 어떤 거북이가 그랬죠. 나만의 천천히 나만의 목표를 생기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을 덜 쓰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말 뜻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제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보통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이 때 또 이렇게 하면 또 좋아요. 평생 이렇게 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20대 30대 때는 또 이렇게 살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좀 구체적으로 또 측정 가능하게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하고 이게 너무 허황되거나 형이상학적인 거 말고요.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 또 현실적이면서 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아주 유형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거를 앞자만 따서 스마트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스페시픽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스마트 원칙 앞자만 짜서 이렇게 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요 맨 전자에 얘기한 거는 좀 질적인 방법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스마트 원칙은 양적인 방법에서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진짜 올해 내가 생각할 것은 질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 할 때 행복한지. 그러나 여러분 20, 30대는 또 이렇게 스마트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시간도 이렇고 어떤 목표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목표하고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국어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거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귀 아니 잃었느냐. 제너머 살의 긴밭을 언제 가려 하느니. 자, 여기서 아이 놈은 뭘까요? 노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남구마는 숙종 때 정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지주죠. 그러니까 지주는 소도 있고 밭도 있고 노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주는 노비를 부려서 노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물을 많이 내야 자기가 생산물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노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생산한 것은 내 게 아니죠. 지주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남구만의 입장이죠. 여기 아이놈은 그렇고, 그래서 상귀는 아직, 그지? 그 다음에 사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랑 알죠? 밭 이랑. 밭은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그걸 사례라고 그래요. 긴 밭은 뭐 이렇게 롱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 뜻은 뭐 알겠죠. 노고질이라는 건 새죠. 새가 이렇게 우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몫으로 돌아오는 게 없는데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날 그 농민들, 그러니까 뭐 토지가 없는 소작농들 있죠. 소작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욕을 잃은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하니까 뭐 열심히 일해라 이런다고 그게 열심히 일해질까요? 그죠? 그렇지 않겠죠. 요거를 여러분 세대로 한번 끌어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세대가 이제 오늘날 사회를 달관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달관 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또 얼마 있으면 또 일자리 찾으시겠지만 해도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리백이 말한 것처럼 사회가 요즘은 어떻게 돼요? 유연화되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왜요? 여러분 제가 리포트 드렸죠. 그때 울리백의 위험사에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면 그 울리백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또 내용도 또 길어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데
간단하게 제가 이 노동 얘기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산업사회의 근대성에서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뭐 새벽종이 울렸네 막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죠. 근데 이 산업사회에서 근대성은 뭘 해요? 과학의 합리성을 근대화로 했잖아요. 근데 과학의 합리화는 위험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사회로 가는데, 그 위험사회는 그거를 이제 근대성을 단절하는 근대성이 아니라 제2근대성 또는 성찰성 근대성. 근데 이 성찰적 근대화 위험사회에서는 어떻다고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 AI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알바, 파견근무, 뭐 비정규직 이런 어휘가 자꾸 범람해지는 사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소득 분배율도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해도 생각보다는 그 보상이 너무 적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노력하면 막 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보상이 적어지고, 또 노력 자체가 노력이라고 했죠, 책에서. 그래서 그게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학교에서나 뭐 또 책에서 노력을 권하는 거룩한 말씀들이 결국은 여러분한테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좀, 뭐 사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공허해진다고 느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포기하게 되고 게으름을 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라파르게 게으를 수 있는 권리, 게으름도 권리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이 밝았느냐를 아무리 외쳐본다 한들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 예전에 농경사회고 이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일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목표를 내가 정하고 열심히 뭘 한다?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요. 그걸 찾았으면 여러분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런 걸 못 찾았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처해져 있는 일에 한번 좀 해봐요. 그럼 그게 그 일이 혹시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여러분은 나이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때 안 되면 내가 또 포기하고 딴 일 해도 여러분 절대 안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1, 2년 늦으면 그냥 특히 재수 한 2년 하고 오면은 아주 죽을 것처럼, 아주 많이 늦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 길게 놓고 보면요, 여러분의 1, 2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늦더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나의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20대 나이 때 여러분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또래끼리 대화해서는 절대 못 찾아요. 여러분보다 한 10년 이상씩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삼천벌 되거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사귀어보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터널을 건너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또래는 2, 3년, 5년 앞서봐야 같은 터널 안에 조금 앞서 있는 것에 불과해요. 아직 터널을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잘 모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칭찬받고 뭔가 잘했던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서 관련된 일을 찾으면 찾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꼭 찾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러려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줄게, 감 떨어지시, 입만 딱 벌리면 감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쪽 저쪽 많이 헤매고 고민도 하고, 그죠? 또 실패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일도 찾고 또 내가 뭔가가 나의 삶,
이런 거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면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답,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요. 이게 어떤 사람 열심히 공부해도 왠지 성적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이러지.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이렇게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해서 공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스타디 카페에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으면 돼요. 공부도 그렇고요. 공부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 이건 물어보면 내가 쪽팔리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 모르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고, 물어보세요, 또. 그죠? 교수님한테 물어본다고, 야, 뭐, 너 그것도 몰라, 임마? 이런 교수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친절히 하고, 당연히 여러분 나이 때 또 그래야 될 나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 가면요, 상사, 특히 이제 부하도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후배도 들어오고요. 또 옆에 입사 동기, 협력자, 동료 또는 한편으로 왼쪽은 또 경쟁자가 돼요. 승진할 때는. 그럼 여러분이 어떠냐면 윗사람한테 잘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뭐, 야, 나 이것도 못해? 막 이런, 막 그냥 좀 그런 상사도 있고 그런 선배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좋은 인맥 관계를 이제 구축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는 듯한 관계, 좀 젊은 사람들이 아마 개인주의고 계산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조금 손해보는 듯한 관계,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조금 억울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사귀고 이러면 우물한 전문가가 되죠. 또 책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의 관점, 세계관이 하나인 사람은 세상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되니까 딴 방향으로 오면 또 내 생각을 벗어나면 또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책도 다양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 세계관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다원주의 이렇게 얘기만 해요. 다문화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사람만, 친한 사람만 사귀고 또 딱 책 한 권만 읽고 이런 사람들, 책 거의 안 읽고 봐도 몇 신문 정도만 보고 또 핸드폰에 나오는 연예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휩쓸려 가기 쉽고 또 세계관이 또 그렇게 이제 되겠죠. 어차피 뭐 유행만 따라가도 이렇게 한 방향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지는 않죠. 그거를 오해할 때 많이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시간 사용의 조직화는 이제 뭐냐면 내가 목표가 명확해지면 우선순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모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지금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인데 현재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중하고요. 또 우리가 가만히 하다 보면 우리 일 하는 거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앞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쓸데없는 일을.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물을 낯설게 보실 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크게 아프다거나 내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죽었다거나 또 낯선 해외여행을 가보거나 또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주변이 낯설게 느껴져요. 이 낯설게 느껴질 때만이 삶의 목표 설정이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또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생 살면서 이런 큰 사건은 흔하게 생기지 않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또 여행 가는 거, 그죠? 요럴 때는 좀 낯설어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뭐 매일 하듯이 이제 여기 한번 문제는 한 3문제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직문화 기능이 아닌 거, 그죠? 일체감과 정체성 부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을 방해한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행동 지침, 안정성 유지. 뭐예요? 2번이죠? 조직 몰입을 방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 2번이고요. 자, 기업인의 맥켄지잖아요.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7S 모형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또 상호작용 개념화 한 건데 빈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것만 읽어볼게요. 전략은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 지침. 이게 전략입니다. 보통 이제 뭐 여기에 뭐 구조, 공유가치, 뭐 스타일 뭐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전략은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아셨죠? 뭐라고요? 전략은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이에요. 이런 정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형을 다르게 표현해서 일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주는 걸 워크플로우 시트라고 하고요. 업무를 세부적인 활동으로 나눠서 각 활동별로 그 수준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는 체크리스트 있죠?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활동의 사이 관계 보여주는 거는 간트 차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는 게 좋고요. 아셨죠? 자, 우리 말하는 의식들은 뭐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보통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많이 말하죠. 야, 얼마나 가나 봐라 너. 나 전에 안 해본지 아냐? 뭐 이런 거. 우리 학과에서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뭐 이런 부정적 사고.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줄 잘 잡아야 해. 이거는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좀 아직까지는 많이 통하는 정실주의, 뭐 복지 이런 것도 이럴 땐 납작 엎드려야 돼. 이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또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상당히 있어요. 중간만 가면 되는 거. 그죠? 괜히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삶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쭉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목표를 하고 나의 총체적 관리에서.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요거를 좀 적어서 뭐 한 5가지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그죠? 1, 2, 3, 4, 5 적어서 한번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업무 계획서에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한테 시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